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출근길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저녁에는 가족과 편하게 TV를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 같은 날들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날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광장에 강제로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2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것을 봐야 했습니다. 한 부부가 처형되는 모습을. 그 부부는 저와 비슷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전기자전거 부품을 팔았던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거만하고 반공화국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했다는 것, 그것이 죄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제가 살던 북한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을 때 저는 제 차례가 곧 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들과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부터 제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에 남아있는 동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이곳까지 오게 된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에 남아있는 동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이곳까지 오게 된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처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배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그 배급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결국에는 아예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장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도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고 곧 딸이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다만 배급 대신 장사로 먹고 사는 것만 빼면요. 저는 중국에서 들여온 전자제품을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MP3 플레이어, USB, 작은 라디오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 부품을 다루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휴대전화가 조금씩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통제된 범위 안에서만요. 장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월급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우리는 딸에게 제대로 밥을 먹일 수 있었고 가끔은 고기도 사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은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당시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 김정은 원수님을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분들의 초상화 앞에서 먼지를 닦았고 생활총화반성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힘든 건 미제국주의 때문이라고 배웠고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중국 물건이 우리 물건보다 좋을까? 왜 USB에 담긴 남한 드라마를 보면 처벌받을까? 왜 잘 사는 것이 위험한 일이 될까? 그래도 저는 조심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사를 열심히 하고 딸을 키우고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순진했습니다. 조심하기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광장에 서기 전까지는요. 2023년 10월의 어느 날 동네 인민반장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통지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광장 집결. 전 주민 의무 참석. 무슨 행사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원될 때는 보통 공개 재판이나 처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광장으로 갔습니다. 딸은 당시 8살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참석해야 한다는 게 규칙이었습니다. 올바른 교양을 위해서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광장에는 이미 2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두 사람이 묶여 있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평양 근처에서 전기 자전거와 전동 오토바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확성기를 들고 죄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역자들은 전기 자전거 사업으로 부를 축적하며 거만하고 반공화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외화를 불법으로 이동시켰고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위반했으며 반국가적 메시지를 유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전기 자전거 사업? 저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외화 이동? 중국 돈을 다루지 않고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반동사상 문화? 저도 USB로 남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사실 성공했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저는 본능적으로 딸의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딸은 이미 다 봤습니다. 옆에서 어린아이가 울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광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도 조용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야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뭘 잘못했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번 게 죄인가? 그럼 나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죄가 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생활총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가는 저도 저 부부처럼 될 테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먼지를 닦을 때, 생활총화에서 자아 비판을 할 때 더 이상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탈출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형이 있고 나흘 뒤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부에서 전자제품 장사하는 사람들 조사한다더라. 처음에는 그저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시장관리소에서 일했습니다. 언니 조심해요. 명단에 언니 이름 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쯤 올까? 모르겠어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친구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중국 가는 방법 아는 사람 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심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볼게. 조심해야 해. 잘못하면 우리 가족 모두. 그 다음 며칠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릴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거리에서 보이부 제복만 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시장에서 국경 지역 출신 사람들을 만나고 중국에 친척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1년치 벌이는 내야 해. 일단 절반을 선금으로.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중국 돈으로 바꿔둔 것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다 내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딸이었습니다. 8살 아이를 데리고 가기에는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다고 두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남편과 결정했습니다. 제가 먼저 가고 남편이 딸과 함께 나중에 따라오기로. 당신이 중국에서 자리 잡으면 우리도 갈게. 그때까지 우리는 몰랐던 걸로 하자. 만약 제가 잡히면 남편과 딸은 모르는 척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최소한 그들은 살 수 있으니까요.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잠깐 일 보러 간다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밥을 먹이고 재우고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브로커가 전화했습니다. 내일 새벽 4시 약속한 장소로 나오세요. 짐 없이. 평소 옷 입고. 마침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저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3시 반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자는 모습이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입던 검은색 옷에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돈만 속옷 안쪽에 꿰매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장 뒤편 골목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3명이 더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 하나, 젊은 여자 둘. 말하지 마. 따라만 와. 브로커는 우리를 트럭에 태웠습니다. 짐칸 안에 숨어서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아무도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멈췄을 때는 이미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 넘어가면 강이야. 오늘 밤 12시에 건넌다. 그 전까지 저 집에서 대기. 우리는 산속 빈집에 숨었습니다. 온종일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긴장 때문에 목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소리 내지 마. 순찰대 교대 시간이 자정이야. 그 틈을 노린다. 한 명이라도 잡히면 다 끝이야.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습니다. 넘어져도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 강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물이 얕아 보여도 조심해. 중간쯤 가면 깊어. 절대 물에 떠내려가면 안 돼. 물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발을 담그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발밑에 돌이 미끄러웠습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엎드려. 브로커의 외침에 우리는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빨리. 우리는 미친 듯이 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이 거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반대편 땅에 발이 닿았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땅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축하해. 살아남았어.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조선족 마을의 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건물, 좁은 방 하나. 거기서 우리 넷이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밖에 절대 나가지 마. 창문도 열지 마. 소리도 내지 마.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 나오면 북한으로 보내진다. 알았지? 자유는커녕 우리는 갇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보위부가 무서웠다면 중국에서는 공안이 무서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브로커가 가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숨겨주는 것도 돈이야. 한국 가려면 더 많이 필요해. 일단 200만 원 더 줘.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중국 돈으로는 10,000위안이 넘었습니다. 저한테 그만한 돈은 없었습니다. 이미 가진 돈을 다 브로커에게 줬으니까요. 없으면 일해야지. 여기 식당에서 설거지하면 돈 벌 수 있어. 신분증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몰래 나가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으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고 5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같이 온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중년 남자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붙잡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젊은 여자 하나는 다른 브로커에게 팔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거리에서 경찰만 봐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면 북한으로 끌려가는 상상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딸 생각이었습니다. 밤마다 딸 꿈을 꿨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라고 우는 딸을 안아주려 하면 꿈에서 깼습니다. 그러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북한에 전화하는 것도 위험했고 설령 전화가 된다 해도 누가 듣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공안 차량을 봤습니다. 탈북자 단속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쓰레기통 뒤에 숨어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분증 없는 유령처럼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저는 한국에 가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그곳만이 진짜 자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브로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갈 거예요. 돈은 어떻게든 모을게요. 방법이 뭐예요? 브로커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못 가.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해. 라오스, 그 다음 태국. 거기서 한국 대사관 가는 거야. 험한 길이야. 각오해. 저는 이미 각오되어 있었습니다. 딸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갈 수 있었습니다. 6개월간 모은 돈을 브로커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는 버스로 이틀이 걸렸습니다. 브로커는 저에게 가짜 신분증을 쥐어줬습니다. 중국 조선족 신분증이었습니다. 검문에 걸리면 그냥 보여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저처럼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이유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국경 검문소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중국 공안이 버스에 올라왔습니다. 하나하나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안이 제 얼굴과 신분증을 번갈아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라오스 경찰도 돈을 받고 탈북자를 북한에 넘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또 숨어 지냈습니다. 정글 속 작은 집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모기가 끊임없이 물어뜯었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나와. 다 나와. 우리는 트럭에 실렸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하지만 트럭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 후 우리는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설명했습니다. 라오스 경찰한테 돈 줬어. 저들이 태국으로 너희를 넘겨주는 거야. 태국에서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안 보내. 거기 가서 한국 대사관 찾으면 돼. 태국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경찰서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우리를 이민국 구치소로 보냈습니다. 감옥 같은 곳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으니까요. 구치소에서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한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해냈습니다.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탈북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형을 목격한 이야기, 보위부 조사를 피해 탈출한 이야기, 두만강을 건넌 이야기. 며칠 후 한국 정부가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줬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이틀 후에 한국 가십니다. 준비하세요. 마침내 딸을 다시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12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그 순간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구나.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국정원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탈북 경위, 북한에서의 생활, 중국에서의 시간들. 모든 것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한국어 교육, 컴퓨터 사용법, 취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핸드폰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핸드폰이 있었지만 한국의 스마트폰은 다른 세계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북한 관련 영상을 봤습니다. 김정은의 연설, 평양의 모습, 군사 퍼레이드. 화면 속 북한은 제가 살던 곳과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선전용 영상이었으니까요.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과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줬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집이 생긴 것이 기뻤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진열대 가득한 음식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요였습니다. 바나나 한 송이를 사서 집에 와서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과일을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1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딸이 한국에 온 것입니다. 공항에서 딸을 다시 봤을 때 저는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딸은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지 1년 반 만이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딸의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안고 울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전자제품을 팝니다. 북한에서 하던 일과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두렵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처형당하지 않으니까요. 딸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남한 아이들과 말투도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친구들도 생기고 꿈도 생겼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제 가족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그들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